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지브리 열풍의 아랫단을 좀 들춰보겠습니다. 사방에 널려있는 지브리 프사가 나는 너무 지겹다. 도대체 이럴 일이냐 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의 감정이 뭐였는지 한번 그걸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불편한 감정의 정체가 사실 뭐가 있었다라는 걸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혹시 지브리프사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강의 갈 때마다 거기 분들 다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아. 엄청 좋아하세요. 뭐 셀카 찍으면. 좋아하세요. 예. 근데 지브리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다 됩니다. 심슨도 예, 되고 그래서 다 만들어 드리면 도라에몽도 예, 되고. 엄청 좋아하시고 또 뭐 그분들이 들어간 뭐 스토리도 만들어 드리고 만화도 그려 드리고 뭐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우리는 그냥 재미있다로 끝나잖아요. 근데 음흠. 저희가 경제적 본능이니까 음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네. 왜냐면 샘 알트먼이 실제로 이 지브리 스타일을 보고 일단 처음에는 자기도 멘붕이 왔어요. 왜 멘붕이 왔는 걸 그대로 느낄 수 있냐면 본인의 트윗, 그러니까 X에다가 쓴 글들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음흠. 맨 처음에는 샘 알트먼이 이 지브리 스타일이 막 인기를 끄니까 뭐라고 트윗을 썼냐면 자기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초지능을 만들려고 10년 동안 갈고 닦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주다가 네. 최근에 챗GPT 만든다고 2년 반 동안 열심히 할 때는 그렇게 욕을 하다가 최근에 지브리 스타일을 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쪽지함에 샘 알트먼 당신 덕분에 내 남편을 다 지브리로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쪽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더니 너무 많이 그리니까 "야 그만 좀 해라. 우리 GPU 녹는다. 맞아요. 우리 팀 잠 좀 자게 해 줘." 이랬거든요. 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윗에 챗GPT가 처음에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딱 5일에 되게 상당히 오랜 이게 짧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전에 제일 빨랐던 게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이 2달 반이 걸렸었어요. 근데 네. 무슨 서비스가 갑자기 나왔길래 5일 만에 회원수 100만 명 돌파해서 놀랐거든요. 근데 그 샘 알트먼이 무슨 글을 썼냐면 지브리 스타일 나오고 나서 그때는 또 이제 유료만 그게 됐었는데 맞아요. "회원 수가 100만 명 더 증가하는데 딱 1 시간 아 걸렸다."라고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 깜짝이야.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음. 그 엄청나고 복잡한 AI 그릴 때보다 사람들이 그 그림 하나 그리겠다고 $22 내고 음. 회원 수를 1 시간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으니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갖는 의미고 음. 상당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샘 알트만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AI를 갖고 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딱딱한 거 말고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음. 느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쓰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첫 주에 이미지 출시 첫 주에만 1억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미지를 7억 개를 그렸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주간 활성 이용자 수도 챗GPT가 5억 명까지 늘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그 전달에가 3억 5천만 명이었는데 이거 그림 그리겠다고 1억 5천만 명이 더 달려든 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제 저를 포함한 AI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야 역시 사람들에게 그냥 재미있게 주는 요소가 오히려 사람을 끌 수 있는 건가? 음. 아니면 이렇게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니 그 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많은 생각이 들게 했었던 이번 음. 이슈였다라고 밖에 평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소비자들에게 AI가 어떻게 다가가면 되는지를 이번에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막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음. AI가 다 탔었잖아요. 그 네네네네. 사실 그게 훨씬 더 대단한 일이었는데 지브리 네. 프사 만드는 음. 것보다. 그때는 가만히 제가 있다가.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 걸 홍보하고 싶으면 지금 노벨상을 탄 그 논문을 그 챗GPT한테 넣은 다음에 아. "이거를 지브리 스타일로 6컷으로 만들어 줘." 이렇게 하면 6컷 너무 예. 짧 8컷 정도. 8컷으로 해서 영어로 만들어 줘 하면 아마 만들어 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저는 샘 알트만이 "우리 GPU 녹고 있어요. 이제 그만 음. 만들어요." 그거 보면서도 약간 코웃음까지는 아니지만 네. '신났구만.' 싶었던 게 음. 아니 얼마나 신이 날까. 음. 그동안 약간 일종의 자기가 이룩한 업적 대비 네. 반응이 적다라고 음. 생각했을 텐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내다 바치고 있잖아요, 얼굴 정보를. 그쵸, 그쵸. 그거 GPT 입장에서 음.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 아니에요? 정말 또 좋은 부분을 잡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AI로 그림 그리기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니까 음. 우리에 대한 저작권, 그러니까 음. 우리 얼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그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유튜브니까 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얼굴을 거의 그냥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저 아까 갖다 예. 전 바친다고 세계에 얘기했어요.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AI가 똑똑해지면 와 재밌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게 더 똑똑해지는 게 음. 생각해 보시면요. 보통 대부분 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림 한 번 그려서 만족을 못 하세요. 음.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 너무 뚱뚱해. 좀 날씬하게 그려. 더 멋있게 그려." 아 이러면 그래요? 그 생각 못 했네. 그려줘요. 어머.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방향성이 사람이 튜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미드전이라는 그림 그리는 녀석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녀석이 되게 짧은 시간에 똑똑해졌어요. 음. 왜 똑똑해졌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AI를 갖고 테스트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음. 테스트를 했느냐? 글자를 넣으면 그림을 그리는데 네. 얘가 일부러 한 컷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4 개의 컷을 음. 그립니다. 4 개의 컷 중에 사람이 제일 괜찮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4개 중에 사람이 괜찮은 거 하나를 골라서 고화질로 업스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음흠. 그럼 이거는 AI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어떤 키워드를 줬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얘가 4 가지 타입을 그렸잖아요. 그중에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3 번이구나 아. 라는 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3 번을 학습시키고 이걸 고화질로 그려 그럼 또 고화질 얘가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타입을 그리거든요. 그럼 몇 가지 타입 중에서 또 골라 줘요. 그럼 이제 음. 사람들이 골라준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음. 이제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음흠. 그런데 이게 이제 무료거나 싸게 푸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재밌다고 막 그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AI를 학습시켜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다음 버전이 되게 짧은 시간에 나오는데 엄청 똑똑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 그게 뭐냐? 이 AI 엔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AI를 직접 자기의 인력을 써서 시간을 선생님이 써서 되셨구나. 튜닝을 해준 거죠. 근데 음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음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챗GPT한테 돈도 내고 AI로 학습시키고 음.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내 정보를 준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설명드리면 그거를 오픈 AI 챗GPT에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음흠. 이게 뭐냐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여러분 드리면 지금 프사 만들기에 네. 심취하신 분들 알아두세요. 네. 챗GPT 모바일로 들어가시거나 이제 이제 실제 폰으로 뭐 이렇게 PC로 들어가시면 다 설정을 하는 데가 있어요. 설정. 네. 예, 설정 뭐 예를 들면 프로필 누르거나 아니면 설정이 나오는데 음. 설정에 가시면 여기에 데이터 제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제어. 아, 옵트 아웃이군요. 네. 그럼 데이터 제어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디폴트로 켜져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럼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반대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는 모든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게 그 가능성을 제공해 드립니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끄면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옵트 아웃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을 못 하게 되어 있는 프로세스고 그렇게 됐을 때 뭐 미국 정부부터 해서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고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 데이터를 덜 뺏긴다. 음.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요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은 꺼 놓으시면 음흠. 그래도 그나마 내 데이터를 좀 덜 뺏기는 뭐 이런 그렇습니다. 방식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딥시크 얘기도 한창 있었다가 결국 그런 서비스들이 이런 옵트아웃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쵸. 걔네들은 우리 거 다 가져간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서비스니까 음흠. 이런 옵트아웃 기능은 있다 이렇게 또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료만 됐다가 음. 무료가 된 것도 사실 세상에 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갖다 바치니까 네. 무료로 여러분 음. 써주세요. 이렇게 된 거 뭐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참 재밌는 게 무료로 푼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네. 말씀드린 대로 회원수 유료 100만 명 돌파하고 나서 그다음에 처음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무료로 쓰게 해 준다고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GPU가 녹는다라고 할 때 "아 무료는 나중에 풀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 시간 만에 회원수 100만 명 더 늘었어요 하고 쪼끔 지나서 무료로 풀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무료로 풀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전략이 있죠. 어떤 식이냐면 실제로 그럼 무료랑 유료랑 똑같냐? 달라요. 아, 그 수준이 다른가요? 속도가 달라요. 아, 속도가. 이게 무료로 써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지 한 장 만들려면 심지어 어떨 때 10 분씩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속이 답답하죠.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22달러 되고 뭐 뚝딱하던데? 몇백 개씩 몇십 개씩 만드니까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건데 아. 최근에 AI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AI는 좀 더 똑똑한 AI를 쓰려면 돈을 내거나 그러니까 결국 다 비즈니스 모델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AI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여러 가지 화풍이 지금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 네. 지브리 입장에서 되게 열받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음. 미야자키 하야오는
항상 그 이미지가 일일이 난 수작업한다. 음.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무슨 또 애니메이션을 보면 뭐 3천 명이 동원된 또 네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음.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음. 번째는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이 일단 애매하다라는 게 음. 있어요. 예를 들면 챗GPT한테 특정 내용을 예를 들면은 "포켓몬을 그려줘." 이런 식으로 음. 하면 얘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잘 안 음. 그려줘요. 예를 들면은 아마도 이제 지브리에서도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특정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이름을 넣으면 잘 안 되거든요. 음. 그런데 이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특정 어떤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 인상파 풍으로 뭐 그려줘 그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느낌이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챗GPT한테도 여러분들 해 보시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음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되게 정책적으로 미묘한 선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일본에서 나온 정책도 실은 요거랑 좀 연결이 있어요. 음흠.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생성형 AI에 대해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뭐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저작권이나 창작권에 대해서 AI 쪽이 좀 유리하게 법안들이 좀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3년에 일본 문화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AI와 저작권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화풍이 비슷해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있는 이 AI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알다시피 마사요시 손도 그렇고 일본의 AI를 되게 키우려고 오픈 AI도 데려오고 정책적으로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AI가 똑똑해지려면 데이터를 빨리빨리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다고 하면은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가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음음. 그래서 일본은 정책적으로 AI가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유리한 쪽으로 지금 법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청에서 이미 2023년에 그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음. 그런 전반적인 이슈들 때문에 좀 조용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음. 실제로 이제 뭐 많은 언론들이 지브리한테 물어봤는데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는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이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음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약간 개인들이 재미있다 취미 음. 수준이지 이걸로 뭐 상품을 만들거나 뭐 그렇죠. 물건을 만들진 않잖아요. 당근에서 파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음. 부분들까지 가면 이제 음. 법적인 소송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음. 지금은 이런 모호한 상황 또 일본 정부의 상황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좀 속은 끓고 있어도 어. 그냥 이제 '침묵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바로바로 응대하기가 어려운 또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저는 아까도 뭐 숫자를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엄청난 수준의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브리 프사만. 네. 근데 이게 단순 지브리 프사뿐 아니라 음. 이렇게 '아 생성형 AI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순식간이구나. 네.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음. 한꺼번에 쏟아낼 수가 있구나.'를 음. 느낀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AI 생성물로 인터넷이 뒤덮이는 상황도 좀 가정을 하게 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니까 죽은 인터넷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AI가 생성한 쓰레기가 음. 인터넷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음. 이런 전망도 있던데 네. 지금 상황 보면 그게 너무 비관적 전망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음. 이미 그거는 생성형 AI가 글을 쓸 때부터 이미 이제 예견된 뭐 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 네. 때부터. 왜냐하면 실제로 구글 검색 결과들이 예전보다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음. 검색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예를 들면 특정 뉴스가 있어요. 그럼 그 뉴스를 갖고 블로그 글 써 달라고 하면 되게 잘 써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또 요즘 뭐가 있냐면 유튜브를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유튜브 내용 요약해서 블로그 글로 쓰는 게 너무 그냥 클릭 한두 번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요약된 클립까지 차다닥 나와요. 음. 그럼 그거를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기계적으로 100 개씩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가지고 오고 있는 현상이 음. 오리지널 콘텐츠보다 더 잘 정리하게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특정 뉴스를 갖고 챗GPT한테 네. 이 뉴스를 SEO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 줘. 그럼 얘가 다시 써 주거든요. SEO가 뭐죠?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는 네. 방식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 커머스 회사들, 그러니까 온라인 커머스 회사들이 자기네들 거 검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뭐 할 때 검색 최적화 방식이라는 걸 SEO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검색 최적화에 대한 노하우나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AI가 그것도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글을 주면서 "이 글을 SEO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바꿔 줘." 그러면 이 AI 검색 엔진이 잘 학습하는 방식으로 글을 바꿔 주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올려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 주변에 그걸로 은근 또 제 주변에 워낙 특이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쏠쏠하게 돈을 버나요? 광고비를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어. 사람이냐, 외신의 내용을 네.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SEO에 최적화해서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럼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그게 올라가고 거기다 광고를 붙이니까 음.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럼 그 사람은 그 외국에 있는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을 거고 네.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기 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세 번째는 그 AI가 그걸 바꿔줄 때 얘가 100% 똑같이 바꿔준다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음. 중요한 맥락이 빠지거나 음흠. 아니면 이상한 내용이 한두 개 들어가서 내용의 맥락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흠. 그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돈 벌고 어차피 내가 이 콘텐츠의 바이라인을 갖는 것도 아니니까. 음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생성형 AI가 글이 나올 때부터 이미 그랬고요. 네.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이게 통계가 좀 있어요. 네. 2023년 8월에 이미 생성형 AI, 그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네. 2023년 8월이면 그림 그리기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까지 유행을 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이미 그때 통계가 어땠냐면 네. 2023년 8월 기준으로 그 전 1년, 그러니까 2022년 8월부터 2023년까지 1년간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가 150억 개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수천 명이 몇십 음. 년을 막 이런 숫자가 되겠죠? 실제로 온라인에 사진 찍은 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제 사진 파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로 계산을 해 봤을 때 네. 사진으로 찍으면 150년어치예요. 아. 150년어치의 사진이 네. 사람이 찍은 걸 올리는 사진만큼이 1년. AI한테 그려줘 해서 그린 게 이미 2023년 8월에 예 150억 장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뭐 거의 뭐 살 수 없는 수준이겠죠. 저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토를 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그런데 있죠. 네. 문제는 또 그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데이터, 음흠. 학습. 그 우리가 토해낸 이런 이미지들을 다시 또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결국 그게 AI가 만들었는지 누가 음흠. 만들었는지 음흠. 모르니까 다 또 긁어 모아서 학습을 하고 네. 그걸로 다시 또 토해내고 음.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음.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미 거기서 그런 논문과 연구들이 있습니다. 음.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도 마치 우리가 이 유전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친상간이죠. 예, 그런 방식처럼 실제로 AI가 만든 결과물들을 AI가 계속 학습하다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나 이상한 언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AI가 AI의 학습을 계속 자가 학습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볼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크다는 거예요. 있겠죠. 이게 올해의 단어 같은 걸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그 2023년에 그 미국에 있는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이 있거든요. 그 웹스터에서 올해의 단어를 뭘 뽑았냐면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음. 뽑았어요. 음. authentic이라는 게 진짜의, 진짜야 이거든요. 근데 이 웹스터 사전이 보통 사람들이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하는 거를 보통 이제 그 키워드로 뽑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2023년에 이미 미국 사람들은 가짜를 너무 많이 봤어.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짠지 가짠지 진짠지 그러니까요. 가짠지. 그래서 이게 이미 그렇게 됐고 음. 2024년에 이제 우리가 아는 옥스퍼드 사전에서 이거 워낙 유명했지만 이제 brain rot이라고 그래서 뇌 썩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올해 단어로 뽑았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저품질의 콘텐츠. 음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콘텐츠. 근데 이걸 그냥 우리는 유튜브에 있고 아니면은 뭔가 온라인에 있고 블로그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음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빠르게 노출이 되잖아요. 요즘 쇼츠 같은 경우에도 진짜랑 가짜가 막 섞여 가지고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멍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뇌가 썩어 들어간다. 브레인 롯이 된 상태에서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또 거기에 저는 추가하고 싶은 단어가 또 음. shitification인데 이때 shit은 네. 진짜 그 똥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인터넷 똥망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인터넷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생산된
음. 결과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네. SNS건 뭐 인터넷이건 굉장히 더러워졌다 이런 음. 얘기도 많이 하고 저는 음. 저 AI 슬롭 음음. 잠깐 보실래요? 네. 저런 기괴한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저 무슨 의도로 만든지 음. 모르겠는데 저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각 오물 같은 것도 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저런 것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범람을 하니까 음. 약간 기본적으로 SNS랑 인터넷에 음. 대한 신뢰 자체가 좀 하락하는 네. 방식으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오늘 되게 키워드가 좋네요. 경제적 본능인데 이게 다 경제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돈이 비즈니스 모델.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시면 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SNS가 음흠. 어떻게 돈을 벌까를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아하. 소셜 미디어가 돈을 어떻게 벌까요? 최대한 많이 머무르고 예. 거기에 광고를 붙이는 방식일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셜 미디어가 직접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네. 실제 한동안은 음. 페이스북이 막 이슈가 되니까 유럽에서 광고 안 띄우고 이제 예를 들면 한 달에 얼마 내는 것까지 해 버리면 근데 그거를 페이스북이 안 해요. 음. 왜냐면 그걸로 하는 것보다 실제 광고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음음. 때문이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돈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 음. 왜 돈을 내시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머물다가 그걸 네. 광고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응. 유튜브에서 굳이 돈을 내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돈을 그분들이 왜 내실까요? 광고 안 보려고. 정답입니다. 네. 반대로 돈 안 내려면 광고 봐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오래 머물러야 사람들이 돈을 쓰는 광고에 노출시키고 비즈니스가 되면 음. 반대로 오래 머물게 해야 되잖아요. 네. 오래 머물게 하려면 진짜 좋은 콘텐츠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간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든지 일단은 계속 빠르게 노출시켜야 돼요.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쇼츠 시대로 가면서 하나의 콘텐츠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거든요. 집중력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콘텐츠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예전처럼 서너 시간씩 있게 하거나 대여섯 시간씩 있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콘텐츠의 양이 많아야 돼요. 아. 절대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절대로 좋은 퀄리티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찍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생성형 AI가 딱이네요. 너무 좋은 거죠. 음. 거기에다가 또 요즘에 말하는 도파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네. 보잖아요. 도파민 콘텐츠를 사람이 만들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어느 수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AI한테 그냥 모르겠고 네가 그냥 도파민을 해. 그러면 저는 말씀하셨던 극단적인 이미지가 나온다거나 극단적인 글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 음. 거예요. 그렇죠. 네. AI가 인간이 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 가지게 된 윤리 감각 같은 건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거를 빼게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설정이 가능하죠. 네. 충분히 설정이 음. 가능하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 입장에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글을 쓴다라는 것과 AI가 뭐 해 주는 거 이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AI가 해 주니까 그냥 '나는 안 볼 건데 누군가는 보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포인트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콘텐츠를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네. 그럼 그다음부터 이 알고리즘은 무조건 어떻게 가냐면 한쪽으로 보내거든요. 한쪽으로. 예를 들면 절대로 모든 콘텐츠에는 우리가 생각할 땐 중립적인 콘텐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AI는 어떻게든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을 잡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에 있는 콘텐츠를 이 사람이 다 봤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다음에 마이너스 2만큼을 제시를 해 줘요. 아하. 그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가요. 그럼 계속 이 사람은 어떤 특정 그 극단성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음.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만 보내는 것일 뿐 아니라 네. 한쪽 방향의 극단으로 계속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도파민의 수치라는 게 임계점을 그쵸. 가지기 때문에 계속 네. 높이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래야 이 사람이 오래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거. 오래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뭐 마이너스 1만큼이 뭐 전 세계에서 뭐 1000시간, 10,000시간 있다 그럼 그거를 보여줄 텐데 그게 이제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A/B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조금 더 이 플러스 쪽으로 가길 원하는 건가? 아니면 마이너스로 더 가길 원하는 건가? 이런 걸 이제 A/B 테스트를 하는데 네네.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게 조금 더 극단적인 마이너스 쪽이면 그쪽으로 계속 보내는 세게 거예요. 보내버리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게 이것도 결국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음흠.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자꾸 유튜브가 뭔가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도해서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콘텐츠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음악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타를 배워요. 그럼 요즘에 유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선생님. 그래서 예. 유 선생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천재 같은 친구들이 뭐 이런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왜 이렇게 기타를 잘 쳐요? 그러면 저 유 선생한테 배웠어요. 막 이러면 이 친구는 왜냐하면 기타를 유튜브로 기초부터 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기초를 다 보면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에서 쭉 단계별로 주니까 좋단 말이에요. 음.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어떤 문화적 현상이나 정치적 현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 이게 뭐든지 간에 완전 중립이라는 건 없다는 음.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쪼끔이라도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계속 나도 모르게 방향성이 가게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때 특정 한 사람의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많이 보면 그쪽으로 계속 추천해 주고 유도해 주잖아요. 음흠.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그 커뮤니티에 빠지게 되는 음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도가 아니라 비즈니스. 철저히 비즈니스다. 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래 머물러야 그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 싫으면 돈 내고 광고 보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음. 것입니까?"라고 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 사실 개인에게 그 뭐 여러 가지를 보시고요. 신념을 음. 기르시고요. 네. 이러는 건데 음. 철저히 비즈니스로 움직이는 것에 비즈니스로 맞서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면 네. "안 된다. 음.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 음. 것이다."라는 제도를 만들거나 네. 아니면 개개인에게 "너 그렇게 되면 정말 브레인 썩어. 네. 그러니까 그냥 광고 안 보는 돈을 좀 내는 음. 것에 너무 인색해지지 마." 음. 뭐 이런 투 트랙 정도가 네.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볼 부분인데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데 교육 쪽에서 음. 특히나 이제 10대 말고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보면 이 유튜브를 안 볼 수는 네. 없잖아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냥 유튜브를 던져 주시는 분이 있고 네. 돈을 내서라도 유튜브 큐레이션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그냥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특정 앱에서는 일부러 거기서 골라져 있는 콘텐츠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어. 아니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회사가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유튜브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걸 별도로 사서 보는 아 콘텐츠들이 또 있어요. 다른 플랫폼을 사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아. 공짜로 하면 그 안에서의 이 친구들의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유해하다. 예. 근데 요즘에 제가 볼 때 생성형 AI에 대한 콘텐츠도 좀 그런 어떤 결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가 나왔을 때는 아무런 그 제재와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 음. 그냥 애들 주면은 애들이 이제 울지도 않고 뭐 그 밥 먹을 때 편하고 네. 그러니까 가족들 가면 넷이서 다 다른 거 보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중독을 일으키고 그 음.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고 음. 심지어 요즘에는 영어 교육 콘텐츠라고 아무거나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AI 교육 영상 콘텐츠도 있어요. 참. 그러면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한테 영어 콘텐츠 좋다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음. 내용 자세히 보시면 영어가 이상하거나 말이 어. 이상하거나 어허. 그 영상 중에 이상한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것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음. 부모들이 그거를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음. 있다 보니 그걸 또 비즈니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생긴 야 거거든요. 결국 다 비즈니스로 정말 대응해야겠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짜 뉴스 관련돼서도 우리가 음. "이거 왜 안 없어져?"라고 하는데 이게 좀 씁쓸한 얘기인데 좀 드리면 실은 이제 제 주변에 이런 가짜 뉴스를 없애겠다고 엄청 강력하게 나왔던 스타트업이 있어요. 음. 근데 결론적으로는 망했나요? 스핀오프를 했습니다, 다른 걸로. 아. 왜냐? 돈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언론사도 아니고 음. 수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사들이 냉정하게 말하면 가짜 뉴스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트래픽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제목을 좀 섹시하게 음. 뽑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걸로 트래픽으로 돈이 벌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뭐 이렇게 뭐 필요 악처럼 두고 있잖아요. 음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이걸 아무리 고친다는 걸 만들어도 음. 그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고민했는데 이번에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기술을 그대로 네. 생성형 AI로 갔어요. 네. 그랬더니 생성형 AI에서 진짜로 정확한 정보만 뽑아야 될 회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 로펌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이 생성형 AI로 변호사가 막 급해 가지고 막 이게 써 가지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재판에 들어갔는데 있지도 않은 판례를 갖고 와 가지고 음. 이 사람 변호사 정지되고 막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AI가 효율은 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지?'라고 하고 있다가 로펌에서도 고민이 '야 AI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해? 잘못된 소리 하면 어떡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가 가짜 뉴스를 잡기 위해서 원래 모니터링하고 사전을 막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생성형 AI에 적용을 했더니 정확한 정보만 딱 이 로펌한테 어. 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됐더니 그 회사는 로펌용
어떻게 보면 이 진실의 레이어 같은 걸 만드는 음. 비즈니스를 이제 음. 했고 그다음으로 금융 쪽에도 요즘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비즈니스 논리로 가거나 어. 아니면 역으로 정책으로 가야죠. 그쵸. 정책으로. 근데 예. 말씀하신 그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음. 좀 회의적인 음음. 게 아직까지도 실제로 현상이 회의적이기도 하고 음. 엄청난 속도로 지브리 푸사 이 상황만 봐도 한 번 일어날 때 좀 전 지구적인 네네네. 수준의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네. 반면에 정책이라는 거는 음음. 합의가 있어야 되고 논의가 있어야 되고 속도가 너무 느리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속도로 돌아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음음. 근거한 이 AI에 관련한 이 산업을 제도가 따라가는 게 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제도가 바로 해결은 못 하지만 네. 저는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제도 역시도 속도를 갖고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 음.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제재를 돈으로 가야 됩니다. 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음음. 들면 뭐 한때 그런 게 우리가 이슈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 같은 거. 네. 뭐 예를 들면 AI와 관련돼서도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면 음. 뭐 예를 들면은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고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건 가짜 뉴스로 만약에 사람이 힘들어요. 음. 다쳤어요. 그럼 대부분이 그 피해 보상 금액이 너무 작아요. 음음. 그리고 대부분 형사입니다. 뭐 예. 명예훼손이라든지.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음. 최근에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안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음. 이거를 민사 소송으로 가는 쪽으로 좀 바꾸고 있어요. 어허. 우리가 말하는 금융 치료죠, 금융 치료. 금융치료. 예. 어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가 악플이라고 하는 문화를 음음. 어떻게 바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과 사람들의 시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바꿀 수 있을지를 음. 제일 쉽게 볼 수 있어요. 아 손배소의 무서움을 한번 봐야. 그럼요. 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언론사들도 뭔가 가짜 뉴스가 정말로 나왔을 때 그 언론사가 망할 수준의 엄청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애매한 건 음. 유튜브를 언론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때문에 음.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방통위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어서 이게 결국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미 유튜브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매체이거나 음음. 혹은 이제 내가 뭔가 유튜브로 매체 성격으로 돈을 버는 것들은 매체와 같이 좀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음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금액을 확 늘리게 되면 음.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음.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역시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제 플랫폼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양비론적인 거예요. 음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래 음. 있어야 돈이 벌리잖아요. 돈은 그쵸. 벌어야겠고. 근데 이제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항상 음. 이제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네. 음. 그런데 모든 기술이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가이드라인이 없다가 이런 사회적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생겨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유튜브 쇼츠가 그런데 음음.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 자체는 저작권에 대해서 되게 지금 막 되게 아시겠지만 막 다른 데 저작권하거나 이러면은 자동으로 걸러 음. 주는데 쇼츠는 생각보다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다른 그 언론사의 그 영상을 쇼츠로 만들어서 수익화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아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네. 쪼끔씩 이제 그 쇼츠에도. 유튜브도 이제 쇼츠에 대한 저작권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유튜브에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예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네. 실제 미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가지고 음. 상품을 파는 음. 쇼츠들을 막 가짜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네네네. 사람이 진짜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딥페이크로. 예, 딥페이크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유튜브에서 너가 만약에 생성형 AI나 AI 합성을 썼을 때 반드시 AI로 만들었음을 체크하게 하는 이 음. 레이블이 생겼어요. 음.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체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이걸 계속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겠다까지까지 이제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그걸 또 AI라고 체크를 할 거잖아요. 음. 체크를 계속하면 말씀드린 대로 AI가 똑똑해지겠죠. 음. 그래서 요즘에는 생성형 AI로 그냥 올리면 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거 AI로 만들었음이라는 게 자동으로 필터링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AI도 뭐 어떤 패턴을 읽으면 '아 이거 AI구나. 인간이구나.' 그걸 아는 수준이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 어. 그리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림 그린 4개 중에 뭐가 좋아라는 걸 체크를 계속 해 주니까 어. AI가 똑똑해졌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AI로 올린 게 뭔지 아닌지를 잘 몰랐는데. 몰랐다가
정책을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내 채널 음. 없어지면 무섭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쪼끔씩 똑똑해지는 거예요. 음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비즈니스랑 연결이 돼 아 있다. 그렇군요. 네. 아 지금 신뢰 문제에 얘기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정책이 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뭔가 바뀐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여기서 좀 그 부분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